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이영래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혈액암 투병 중인 사실이 전해지면서 혈액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혈액암은 한국인의 10대 암 중의 하나로 지난 2020년 국내 혈액암 환자는 이미 2만 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혈액암은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승신 과장과 함께 혈액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암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예방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종류에 따른 증상과 치료법도 다르기 때문에 조기 발견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며 어떠한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전문 병원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이승신 과장과 함께 혈액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혈액암이란 무엇일까요? 예, 혈액암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 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혈구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이 있습니다. 이들 혈구 세포는 골수라고 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안에는 골수 안에는 조혈모세포라는 것이 있고 이 세포들이 증식하고 분화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들 혈구 세포입니다. 네. 예, 이들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몸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실수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치기도 하지만 고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들이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혈액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화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오류들이 더 잘 발생하고 누적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혈액암은 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혈액암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잘 아신 것 대표적으로 백혈병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림프구에서 기원한 림프종, 그다음에 다발골수종 이런 혈액암들이 있습니다. 네. 또 암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혈액세포에서 생성되는 골수 증식 질환, 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같은 양성 질환도 혈액 질환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 일부는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어서 실제로 급성 백혈병 같은 무서운 병과 같은 생존율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외에도 또 다른 분류, 암세포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백혈병 같은 경우 그래서 빨리 자란 병인 급성 백혈병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리게 자라는 만성 백혈병 또 림프종도 마찬가지로 매우 빠르게 증식하는 고등급 림프종 그리고 느리게 증식하는 저등급 림프종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 혈액암은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거 맞습니다. 예, 이 혈액암은 어떤 질병의 특이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증상을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혈액암은 종류에 따라서도 증상이 다르고 또 하나의 혈액암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혈액암의 종류가 다르고 또 종류에 따라 증상이 다를 것 같은데 이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먼저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세포가 잘 못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혈구 세포들 중에 먼저 백혈구가 부족하다고 하면 병균이 우리 몸으로 쉽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이 나고 오한을 느끼고 또 이 병균이 폐렴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기침, 가래, 또 호흡곤란, 그 외에도 장염을 일으킨다면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적혈구가 부족하면 우린 이런 경우를 빈혈이라고 하는데 빈혈이 생기면 흔히들 일반인 분들은 어지럽다. 나는 어지럽지 않아요. 뭐 빈혈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빈혈은 그 주증상이 그냥 단순히 피곤함, 무기력함 또는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을 보일 때가 많고 또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혈소판이 부족한 경우는 이 혈소판이 지혈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혈소판이 심하게 떨어지면 전신 피부에 멍이나 또 작은 출혈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또 잇몸에서 피가 난 후에 지혈이 잘 안 돼서 치과를 갔다가 저 이렇게 혈액내과로 와서 진단되는 예. 경우도 있고요. 또 입안에 피가 터져서 맺힌 이런 네. 덩어리가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네. 증식 속탄 의리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이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증상이 있어서 진단되기보다는 절반 이상의 환자들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어서 이렇게 대학병원에 오시게 돼서 진단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림프종 같은 경우는 림프종도 증상이 다양한데요. 예. 일단 통증이 없는 목이나 겨드랑이 이런 데가 임파선이 잘 만져지는 부위인데 이런 부위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느끼고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외에도 체중이 평소 체중의 이유를 알 수 없는데 5 내지 10% 정도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을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예. 원인 모를 열이 2주 이상, 3주 이상 단순히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계속 열이 낮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예. 이렇게 해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야간에 특히 식은땀이 속옷을 적실 정도의 많은 식은땀이 있다면 그때도 림프종을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발고스종 같은 경우는 예. 뼈의 강도를 약하게 하고 콩팥에 악영향을 주는 혈액암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외상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가 있고요. 예. 또 원인 일반적으로 콩팥을 나쁘게 하는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이 없이도 갑자기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병원에 와서 네. 피 검사를 통해서 혈액암 의심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암은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예, 혈액암이 주로 침범하는 곳이 골수이기 때문에 예. 거의 대부분의 혈액암은 골수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골수는 우리 몸 전신에 있는 뼈 안에 있는데요. 충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고 안전하게 채취할 수 있는 골반 뒤쪽에서 골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주로 엎드린 자세에서 국소 마취제로 피부와 피하 조직 그리고 뼈의 골막까지 마취를 하게 되고 바늘을 넣어서 골수 혈액을 한 5cc, 10cc 정도 흡인을 하고 그 외 최종적으로 골수 뼈 조직을 한 1, 2cm 정도 채취하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제 골수 검사를 하자고 하시면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무섭죠. 네. 정말로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네. 골수 검사가 이제 공포스러운 검사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마취가 잘 되게 되면 네. 약간 도구가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참을 만한 통증으로 안전하게 검사를 마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림프종 같은 경우 림프종은 이 A형 네. 저희가 어떤 종류의 림프종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림프절을 통째로 드러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야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림프절은 부어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목이나 겨드랑이에서 그 부어오르는 부위 위로 한 2, 3cm 정도 피부를 절개한 다음에 거기서 보이는 림프절을 이렇게 통째로 드러내서 검사하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혈액암도 가족력에 영향을 받나요? 네, 혈액암으로 진단된 환자분들의 가족분 중에도 혈액 환자가 분명히 계십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혈액암이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각자가 진단된 혈액암이 서로 다를 뿐더러 예. 혈액암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살면서 노출된 여러 가지 환경 인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유전자 수준에서 여러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네. 생기는 그런 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혈액암이니까 자녀들도 혈액암이 위험이 있느냐 이걸 궁금해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자녀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혈액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치료 방법 무엇이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의 치료라고 하면 네. 주로 수술, 방사선 치료, 그다음 항암 치료 예.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술이나 방사선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어야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액암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항암 치료가 중심이 되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도 혈액암 치료에서 특이한 치료법이 바로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술인데요. 조혈모세포 이식술이요? 예, 맞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술입니다. 예, 이 이식술은 정상인 또는 환자 본인의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채집해서 항암 치료로 인해서 손상된 골수나 또는 항암 치료 이후에도 숨어있는 암세포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혈액암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고 급성 백혈병 그리고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의 치료에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궁금했던 게 이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좀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혈액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한가요? 예, 모든 암을 치료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한 가지 원칙은 이 치료가 이득보다 손해가 치료를 함으로써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암으로 진단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급하게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열 속도가 느린 만성 백혈병이라든지 그리고 저등급 림프종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암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치료 결정을 할 때는 이러한 혈액 증식 속도 그리고 증상의 유무도 고려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에서는 혈액암을 진단했는데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되게 불안해하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치료 결정이라는 점에서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암제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전통적인 1세대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항암제는 암세포들이 정상세포에 비해서 빠르게 증식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개발된 약품입니다. 증식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 중에 일부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세대 항암제들 문제점은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빨리 증식해야 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뭐 모발세포라든지 우리 점막 상피세포, 장상피 또는 혈액세포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의 증식도 맞기 때문에 역시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개선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2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 우리가 이러한 세포의 증식에 필요한 또는 암세포들이 증식하는데 필요한 경로, 신호 경로가 있는데 그 신호 경로의 하나의 분자를 목표로 해서 타겟으로, 그래서 표적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 표적으로 해서 암세포의 생장을 방해하는 그런 항암제고요. 당연히 부작용도 줄어드는 그런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혈액암 같은 경우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표적 항암제가 다른 고형암에 비해서 많고 또 그러한 신약들, 표적 치료제 신약들도 빠르게 추가되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때 쓰는 이메티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적 항암제가 없던 시절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되게 되면 여러 아까 말씀드린 이식과 또는 여러 항암 치료를 해도 평균 5년 넘게 생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표적 항암제인 이메티닙 약만 잘 먹어도 거의 평균 우리 일반인의 평균 기대 여명에 근접한 그런 생존 결과를 연구를 통해서 많이 보여준. 그래서 이런 그동안 이 최근 수십 년간의 항암제 발전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치료 결과를 낳았던 것이 바로 이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표적 항암제와 함께 지난 10년간 많이 연구됐던 것이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항암제는 원래 우리 몸의 암세포들은 면역세포의 감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암세포의 기능 또는 기전이 밝혀짐에 들므로써 이 기전, 면역세포를 회피하는 기전을 차단함으로써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차단해서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게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이런 저희 혈액암 분야에서는 표적 항암제만큼의 어떤 치료 역할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다면 그것들을 병합해서 치료하는 것도 효율적인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중 하나이므로 3세대 면역 항암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제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들을 조합을 하고 한 3주 간격이라 4주 간격 이런 식으로 보통 혈액암은 한 6번 정도 내외의 항암 치료를 거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보통 이 암을 진단받는 분들 중에서 고령의 나이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고령의 나이에도 혈액암 치료 가능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고령의 환자가 혈액암 환자는 고령인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고령 환자는 일단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동반돼 있는 경우도 많고 또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내약성이라고 하죠. 항암제를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액암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세대 표적 항암제가 실제로 많이 임상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이 항암제들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는 증대할 수 있고 또 이 표적 항암제들은 우리 1세대 항암제와 다르게 항암제 고령이라고 해서 항암제 용량을 많이 줄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약들도 아까 말씀드린 이메티닙 같은 경우도 먹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원하지 않고 또는 주사 맞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혈액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령이라 하더라도 항암 치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한 고령암에 비해서 혈액암은 항암 치료에 상대적으로 더 잘 반응하는 편이기도 해서 혈액암이 진단됐다고 한다면 이제 항암제 선택과 또 간격, 용량 이런 것들을 담당 주치의와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꼭 포기하지 말고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령이더라도 빠른 포기하지 말고 많은 상담을 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음식 조절 필요한가요? 네,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떤 거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있다든, 예를 들어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든지 암 환자는요.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어떤 정보들이 환자의 암 투병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시고 받게 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못 드시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체중도 빠지고 근육량이 떨어지고 또 이런 경우 또 면역력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음식을 가림으로써 더 몸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기도 포함해서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들은 충분히 입맛이 당긴다면 충분히 이렇게 섭취하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의할 점이 당연히 있죠. 혈액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병 자체에 의해서든 항암 치료에 의해서든 백혈구가 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적은 수의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쉽게 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 음식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익히지 않은 음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익힌 음식을 위주로 드셔야 되고 당연히 뭐 육류나 어류를 회로 드시면 안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은 너무 먹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김치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이렇게 소량씩 포장되는 그래 이런 일회용 김치를 사서 개봉을 하면 그날 드시고 절대 냉장고에 둔다든지 보관하지 마시고 남은 거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과일 같은 경우는 껍질이 있는 과일은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껍질을 까서 즉시 드시는 것은 제한 없이 드실 수 있고 다만 딸기나 포도같이 좀 세척이 하기 어려운 그런 과일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장기 보관이 가능한 통조림이라든지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경우도 섭취가 가능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개봉 후에는 즉시 복용하고 보관하지 않고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인 좋아하는 쌈, 쌈도 있는데 쌈 물론 피하면 좋겠지만 정말 드시고 싶다면 낫장을 흐르는 물에 잘 씻으셔가지고 소량 섭취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근데 먹고 나서 또 배탈이 난 경우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것도 궁금했는데요. 한국인은 소위 말해 짠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 예를 들면 라면, 국찌개 이런 건 혹시 상관없나요? 짠 음식을 또 먹으면 안 된다고 금기시하는 일부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인은
간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 네. 맛이 없어서 맞습니다. 못 먹습니다. 네. 그래서 간이 사실 나쁘다는, 물론 혈압이 높다거나 이런 환자분들 짜게 드시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긴 하지만 네. 암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드시려면 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고요. 일부러 짜게 드실 필요가 없겠지만 이게 간이 되지 않아서 내가 음식 못 먹을 정도라면 당연히 간을 하셔서 또는 간장을 옆에 두시고 네. 간장을 찍어서 드신다 이런 식으로 염도를 맞춰서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혈액암은 예방보다는 조기 진단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이시라면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꼭 혈액 검사를 하셔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하셔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시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벼운 증상이라고 할지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다른 병일 가능성 또는 혈액암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의사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투병하시는 환자분과 가족분들의 또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혈액암 치료 과정은 매우 힘들기도 하고 또 보살피는 가족들에게도 절망스러운 순간들도 많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힘든 것 외에도 심적으로나 또 질병 외적으로도 힘든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주치의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 혈액암협회라고 보건복지부 산하 공익법인도 있으니까요. 이곳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혈액암은 신약들이 빠르게 추가되는 그런 암이니까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이승신 과장과 함께 혈액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중장년층에서 자주 발생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젊은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이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이 닳아 뼈와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적당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는 관절을 강화시켜주고 부담을 줄여주지만 무리할 경우 관절 부위가 빨갛게 변하고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